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 두 정상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핵 잠수함 건조나 도입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강한 군사력을 갖는 것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긴장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 청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상한액을 3, 5, 10으로 정해놓은 김영란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완책을 이르면 연내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농축수산물과 화훼업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피해업계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개정 내용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약 800평을 매각해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약 53%에 해당하는 1,1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돼 이제 1,050억 원가량이 남게 됐는데요. 전 대통령, 그에게는 밝혀야 할 진실만큼 갚아야 할 빚도 참 많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인 파리바게뜨에게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파리바게뜨 측은 물론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11조에서 말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해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써도 그 비방글을 어떤 공간에 게시했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50대 강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달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 씨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 스토리와 공인중개사 모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는데요. 최근 재판부는 강 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로 봤지만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이 이야기 역시 이슈 프리즘의 변호사 군단과 법리적 근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브리핑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죠. 이 파리바게트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용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뭐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라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가맹 본부인 파리바게트 본사, 가맹점주 그리고 협력 업체까지 모두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 해당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프랜차이즈 업체인 그 파리바게트가 제빵 기사를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그 파리바게트에서 제빵 기사는 그 가맹 본부가 아니라 그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 이렇게 파견되는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그 고용주인 그 협력업체의 지시만 네. 그 제빵 기사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뭐 본사인 파리바게트나 또는 그 가맹점주가 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네. 어떤 업무상 지시를 하지는 못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지시를 뭐 파리바게트나 그 가맹점주가 지시를 하게 되면 네. 사실상 그 사용사업주가 돼서 불법 파견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노동법으로 봤을 때는 각 지역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분들은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해도 본사 소속이 아니고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거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본사인 그 파리바게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법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이제 내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음, 실제로 이에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네. 이제 근로 감독을 실시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감독 실시해 보니까 이제 파리바게트가 제빵 기사 등에 대해서 사실상의 직접 지휘 명령을 하는 등 그 파견법상 어떤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실제로 해왔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것입니다. 사용 사업주 역할을 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일단 그 제빵 기사에 대해서 그 가맹사업법상 보면은 네. 교육 훈련 같은 거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 채용 평가, 뭐 승진, 그다음에 어떤 임금에 관련돼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네. 지금 시행을 해온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 교육 같은 거 외에도 네. 뭔가 뭐 이렇게 사용 사업주의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이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그래서 원래 그 파견법에도 보면은 교육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이나 또는 평가, 평가. 그다음에 승진. 임금이나 승진 예. 이런 거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이제 마련해서 시행을 했고요. 네. 또 QSV라고 불리는 그 소속 품질 관리사를 통해서 어떤 시간, 그 출근 시간, 근태 관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했었고 업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지시 감독을 통해서 사실상 그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했던 게 지금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가 이제 그 가맹 본부지 않습니까? 네. 그 가맹 본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 사업주로서 업무 지시를 해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들을 그렇다면 그 직접 고용을 해라. 예. 이렇게 지금 시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또 가맹점주와 협력 업체까지도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반발을 하는 걸까요? 뭐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게 됐을 때 가맹점주와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냐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예. 그밖에 뭐 아마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본부 측에서의 어떤 이제 임금 인상 같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좀 가맹점주와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뭐 더 이제 임금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가맹점주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제빵 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맹점주를 관리 감독하게 되는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본부에 소속된 제빵 기사에게 이제 뭐 일을 받게 되거나 하면 사실상 점포 운영의 자율성이 좀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한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그 이제 제빵 기사를 자기가 이제 직접 뭐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죠. 만약에 약간 좀 어렵죠. 예,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뭐 또 파견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도 좀 이제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이제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뭐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를 본점과 지점 사이의 관계로 봐서 본사에서 뭐 이제 지점으로 직원을 네. 파견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냐라는 건 이제 학계의 견해가 있지만 아직은 좀 업계 현장에서 좀 혼란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도 내용을 봤을 때 현재까지로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거는 이 협력 업체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죠. 협력업체 대표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빵 기사를 가맹 본부가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해서 협력 업체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전에는 제빵 기사를 가맹 점주에게 이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협력 업체의 주된 업무였는데 일 자체가 없어지니까 뭐 네.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로감독이라는 것이 고용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진행을 하는 것인 만큼 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일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어디에 올리면 무죄가 되고 또 어디에 올리면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호영 변호사님,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죠? 그 50대 강모 씨가 그 자기가 운영하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네. 그 비방하는 글을 일단은 뭐 카카오 스토리랑 네. 그다음에 네이버 인터넷 카페 카페. 예, 그렇게 좀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정 실장인가 봐요. 그분이 직원이? 이제 네. 그 직원 이름이 이제 정 실장인데 정 실장이 뭐 철없다 여겼던 건 뭐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 좀 꼴값을 떨고 있는 약간 거더라. 그런 표현을 했군요. 뭐 받는 데만 익숙한 뭐 공주과라더라. 뭐 이 정도의 어떤 톤의 어떤 비방이었는데 네. 이런 비방글을 두 군데 좀 카카오 스토리랑 그다음에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 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은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내렸을까요? 뭐 결론을 요약하자면 예. 결국에는 이런 뭐 명예훼손적, 모욕적인 표현이 어디에 올려져 있는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제 이 카카오 스토리라는 것은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그 친구를 맺어가지고 이제 그런 뭐 사진이나 글 같은 걸 보는 이런 그쵸.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에서는 그 이제 피고인인 강모 씨가 그 정 실장이라는 그 분을 이제 정 실장이라고만 불러도 그 지인들이나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다 아, 이 알죠, 사람이 누군지. 정 누구시다라는 네.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것은 유죄라고 판단하였고요. 예. 반면에 이제 공인중개사 카페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도 한 2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 실장 이러면 동명이인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실장인 직함이 정 씨도 굉장히 많을 것 많죠. 같아서 네. 누군지 정 실장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판결을 보면 뭐 누군가를 모욕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모욕죄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그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법 자체에서 그 성립 요건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공연히라는 표현이 이제 결국 그 불특정 다수가 그 모욕의 대상하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정 실장인데 이게 정 누구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모욕해야 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특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모욕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어떤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 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좀 표현의 자유와도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모욕죄도 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이제 축소하려는 방향에 있어서 실제로도 2016년 9월에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들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영 변호사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요? 그 제가 가지고 온 사건은 그 최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법원에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그 MB를 지금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슈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최근 정치 문화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배우 문성근 씨와 뭐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더욱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제가 된 이유가 뭐 역시나 블랙리스트 역할이 크겠죠? 네, 사실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게 결국 그 정권의 그 비우호적인 네. 그 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들한테 이제 불이익을 준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지금까지 이제 뭐 드러나 있는 거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예. 그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그 청와대의 지시로 인해서 문체부에서 이런 걸 작성해서 관리를 했다는 예. 게 지금 드러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네. 그 이전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는 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와는 또 반대로 친정부 성향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좀 이익을 얻었다. 반대, 블랙의 반대, 화이트 리스트가 또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의 인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이유는 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뭐 실추했다, 또는 좌성향의 어떤 영상물 제작에 관여했다, 또는 뭐 촛불 시위 참여로 젊은층을 뭐 선동했다, 뭐 좀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던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단을 보면 소설가 이회수 씨, 조정래 씨, 문학의 인사 포함이 돼 있고 문성근 씨 많이들 아실 거고요.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씨, 뭐 이렇게 영화 감독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주 유명한 연예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국정원 개혁위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출연을 정지시켜라. 출연 정지, 네. 이거 그다음에- 승계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예인들이 소속된 소속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해라. 아, 특별히 그 회사만 콕 그렇죠. 찍어서요. 표적 이제 세무조사인 건데요. 네. 이런 공권력의 어떤 남용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지시가 지금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연예인에 대해서 다양한 공작들, 뭐 이런 특정 조사들이 막 이뤄진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좀 어이가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배우 문성근 씨와 그 김여진 씨에 대한 합성 사진 얘기 들으셨죠? 좀 낯뜨거운 내용으로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합성을 한 주체가 국정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지금 그게 진짜 황당한 건데 이거 보도 보면서 네. 사실 그 사진을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사실은 음란물 수준의 어떤 그런 사진인 거고, 이게 지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게 사실 국정원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지금 하는 단체 이름이 양지회예요. 왜냐하면은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보면은 불법 사이트에서나 네. 돌아다닐 만한 그 사진을 국정원 심리전단 근데 팀장이 팀원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지금 문성근과 그다음에 김효진 씨가 자기들이 봤을 땐 좀 손 좀 봐줘야 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그 나체 사진을 제작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뭐 그분은 지금 지시한 팀장은 지금 구속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참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아까 모욕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합성 사진을 유포하게 되면 범죄로 분류를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뭐 모욕죄 아니면 성폭력 관련해서 네. 가능할까요? 뭐 당연히 가능한데 일단 지금 현재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심리전단 팀장이 구속될 때 네. 그 혐의는 뭐냐면은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의 사유나 그다음에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다음에 국정원법상 그 네. 직권남용 아, 그 두 혐의로 가지로. 지금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면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요건을 보시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되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이 그 낯뜨거운 그 합성 사진이 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인지는 다소 좀 의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 조항은 일단 좀 제외하고 이제 청구를 한 것 같은데 그 목적 부분이 사실은 이제 모욕주고 좀 이제 그 괴롭힐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네. 목적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좀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목적에는 안 맞더라도 좀 불쾌감을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좀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화이트 리스트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 리스트가 화이트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 이익을 얻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이익은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지 아니면 이익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히 사실상의 또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이제 본 건데 네. 뭐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간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줬다거나 네. 뭐 그러면 이제 뇌물죄로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리스트에 올라간 것 자체로 처벌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지원이나 특혜가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 이 부분도 역시 좀 직권 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적용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간 자체로는 좀 네. 어떤 혐의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좀 같은 구체적으로 의견이시네요. 네. 이제 좀 지원을 추가로 받은 더 받을 수 없는데 굳이 조금 더 특혜를 받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 출두하면서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 근데 이미 고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이유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이 그 자신과 서울시를 이제 좀 공격하는 온 오프라인 상의 어떤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취지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하였습니다. 201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MB 정부의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이 문건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때 뭐 소위 박원순 제안 문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때 같은 해 10월에 해당 문건은 뭐 국정원에서 생산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재수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그 이제 그 고소장 고발장 접수된 상황이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이 된 상태고요. 아마 당연히 고소인 조사, 고발인 조사가 제일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네. 박원순 시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이 당연히 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고발을 진행했다가 이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건데 재수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아마 또 구체적인 그 혐의점이 이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청산하겠다 하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과거 일을 이제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문건도 이런 걸 보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심리 전단이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되어서 2013년 당시에는 없었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또 추가로 확인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그 심리 전단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뭐 어버이연합 등의 일부 뭐 단체들을 이제 동원해서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박 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다음에 뭐 서울시장을 불신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청원을 내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국정원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뭐 대통령의 승인이나 뭐 혹은 동의, 묵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혹이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결국 이 사안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제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의 향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이름 올렸던 뭐 문학의 인사들은 물론이고 박원순 시장 이미 고소를 했고 고소장이 접수가 됐잖아요. 어떤 혐의를 이렇게 보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이제 직권남용, 그다음에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고소고발한 사람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국정원 2차장, 뭐 3차장, 그다음에 심리전단장, 그다음에 그 외곽 조직까지 해서 지금 뭐 그 어버이연합, 심지어 여기 보면 어버이연합 관련자까지도 지금 싹 다 고소를 해서 관련 있는 사람은 다 고소를 그렇죠. 했네요. 일단 그래서 11명, 무려 1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소를 했고 이들의 혐의는 지금 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등 그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계가 굉장히 민감해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빨리 그 조사해서 네. 처벌해라라고 사실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반응이 궁금한데요, 또.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사실은 이거 네. 정치 보복이다, 아니면 인민재판이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보복이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표현하고 있을까거든요. 일단 그분은 사실 좀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가만히 계시고
이제 그 측근들이 지금 사실은 이거 정치 네. 보복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사실 자유한국당 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뭐 이제 이게 협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치 보복을 하면 협치는 어려워, 물 건너가는 거다.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이 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던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관련 증거가 수사만 제대로 돼서 나온다면 뭐 가능하겠는데, 네.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 그렇죠. 또는 어떠한 문건들이 보고되었고 또 지시가 되었느냐, 네. 이런 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밝혀지면 뭐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비록 그 전체 모의 과정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좀 표현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모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상은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모자로서 형사 책임을 진다라는 판례상 이론이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법적인 쟁점이 됐을 땐 이거 성립 여부가 가장 이제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립 여부에 많은 분들이 또 집중을 하겠네요. 예, 실제로 지난 그 뭐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그 블랙리스트 판결에서도 그런 블랙리스트의 선정, 관리,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 뭐 장악력, 지배력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네.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처벌이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 결국엔 그 논리가 이제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좀 연결해서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관련자들은 지금 뭐 다들 이제 재판 결과가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예.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또는 정치 공작 댓글 같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처벌받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뭐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네. 뭐 또 처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소위 지원 배제 행위와 관련해서 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무죄가 선고 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판결 이유를 보시면 그 조 전 장관은 개략적으로 보고 받았을 뿐 명단 검토 업무에 구체적으로 지시, 보고, 승인을 한 바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 표현 자체가 지시, 보고, 승인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볼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VIP 1일 보고 형태로 청와대에도 좀 보고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그런 지시, 승인, 이런 것들에 네. 포함되느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판례상 이론은 이런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이런 판례가 적용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문학의 블랙리스트, 박원순 시장의 고소로 인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두 분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말씀 해주실지 또 궁금하네요.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궁금한데요. 먼저 이호영 변호사님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적폐청산이라고 깔끔하게 쓰셨네요. 적었습니다. 네. 네, 글씨 잘 쓰려고 되게 노력했는데요. 악필이라서.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사안들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이 돼서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진 그러한 어떤 정치 개입, 국가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 또는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2012년 대선 때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면 네. 아마 훨씬 더 빨리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촛불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성찰적으로 자신들이 행해왔던 범죄를 지금 낱낱이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작업들이 부디 좀 순조로이 좀 진행이 돼서 적폐가 좀 청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느낌이 완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익구 변호사님은요? 예, 저는 링컨 대통령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제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처럼 결국 지난 정부에서 했던 잘못된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뭐 구체적인 수사와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에서 우리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이 들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국격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품격을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자. 그것은 결국에 이런 거짓에 이제 관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 내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난 정부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었나 하는 좀 비통한 심정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억울해서라도 이 사건은 좀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모두 국민이 좀 속 시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익구 변호사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가 가져온 주제는 최근 법조계, 정치계 등에서 다양한 이제 논의가 일어난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최근 이제 신설 권고가 되어서 그에 따르는 다양한 논의들을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고 또 하나가 이 공수처 설치였잖아요. 지금 아직 설치가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려면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네. 사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보기관은 그런 어떤 만들어질 필요성, 근거, 뭐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돼서 향후에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부가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형식은 이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아예 그 조문, 뭐 1조, 2조, 3조에 어떤 내용 들어갈지까지 아예 법안을 사실상 만들어 온 셈이어서 이것이 이제 권고안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실제 제출할 법안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그 공수처 설치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들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발의된 그 법안들과 추후에 이제 정부에서 제출될 법안들을 아마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 어떻게 뭐 밑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온 건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좀 크게 그려서 가져온 것 같아요. 뭐 보도들을 보니까 뭐 권력이 역대급이다, 블록버스터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지난 18일 오후였습니다. 그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의 신설 공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사를 50명, 최대 50명 둘 수 있고요. 수사 인원까지 합하면 최대 122명까지 둘 수 있어서 이 정도 규모면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 중수부랑 현재 서울중앙지검 그 이제 특수부를 합친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그런 어떤 인적 구성원들이 좀 역대 최강의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좀 뭐 너무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식적인 이름이 저희가 예전에 이제 공수처 얘기를 할 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아닌 거죠 지금? 예, 이제 그 비리수사처에서 범죄수사처라고 비리를 범죄라고 이제 표현을 바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명칭에서 좀 바꾼 이유는
아마도 그 비리를 단순히 조사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그 범죄 행위를 이제 네. 파악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수사 기소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 공소 유지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기관이 되겠다라는 예. 좀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의지의 표현으로 이 비리뿐만 아니고 그 외에 잘못된 부분까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신설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권, 기소권, 그다음 공소 유지권까지 예. 거의 우리가 그 특검 관련해 특검 법안들이 보통 이렇게 수사, 기소, 공소 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진행 중인 특검도 이것처럼 공수처가 상설적으로 여러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세 가지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최강의 수사기관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권한들을 가지게 되나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이제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이제 그 주관 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경찰, 검찰 외에 제3의 수사기관이 생긴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공수처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혹이나 범죄를 수사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직위까지 수사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아주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5부 요인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네. 이런 이제 정말 소위 높으신 분들 그리고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포함되고요. 네. 그리고 판검사, 뭐 경무관급 이상의 그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장성급의 그 지금 군인들, 네. 장교들이 이런 사람들이 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육군 대장의 갑질 사건, 가족들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가족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수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가족 당연히 해당되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갑질 논란이 일어나자마자 사실 그 사직하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무원의 직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네. 그 퇴임 후 3년 이내의 그 전직 공무원과 그다음에 가족.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우자와 직계 좀비서, 네. 형제까지도 지금 이렇게 다 포함돼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고위직 공무원의 주로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수사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 될 만큼 그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총망라했는데요. 네. 수사 그 대상인 범죄는 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뭐 공갈, 강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네. 또는 그 공선법 위반, 그다음에 국정원의 정치 관여, 뭐 비밀 누설 등 거의 뭐 이런 혐의들을 다 지금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가장 또 궁금한 게 공수처도 하나의 기관인 만큼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권고안에 따르면 네. 그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이 꼭 필요하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지금 공수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2명의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럼 그 1명의 지명자를 이제 그 국회에서 네. 이제 보면은 그 인사청문을 거쳐서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회 임명동의안을 거치면서 굉장히 난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공수처의 리더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건지. 사실 임명 동의를 만약에 요구하도록 한다면 그 매번에 그 이제 정권 출범할 때마다 겪는 문제가 국무총리 임명 동의가 안 돼서 그렇죠. 막 국무총리 서리로 막 보면 몇 개월씩 걸리고. 보면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임명 동의를 필요하게 해버리면 아마 국회에서 합의 안 해주면은 네. 처장 임명 못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권고안에는 임명 동의가 아니고 그냥 인사청문만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역대 최강, 막강한 기관이 생긴다는 느낌이 드는데 찬반 여론도 뜨거울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떨까요? 예, 그 공수처에 대한 여론은 국민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의견 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2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성인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68.7%가 찬성하고 21.5%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뭐 지역이나 뭐 연령이나 정치적 성향, 요에 따라 편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그 찬성 의견이 반대 응답보다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공고안 나오기 전에 과거에 뭐 이제 우리 대선 이제 치르고 이럴 때 연초에 했던 여론조사 중에는 네. 그 뭐 80%가 넘는 찬성 의견도 많았던 것을 봤을 때 일단 뭐 70% 내외의 찬성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계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뭐 이제 거의 예상할 수 있게 답정너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권력에 유착해서 좀 눈 감아준 일이 많지 않았냐 예.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만 검찰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좀 서로 상호 견제, 균형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고안 자체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뭐 네. 어떤 반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경까지 풀려 하느냐. 그러니까 딱 그게 옥상옥 논란이거든요. 지금 이미 검찰을 사실은 이제 그 권력기관이 푸들처럼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왜 또 맹견, 강한. 그렇죠. 공수처를 만들어서 네. 옥죄려 하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네. 뭐 사정으로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좀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드러내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야당 입장 지금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봤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좀 찬성 기조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다만 이제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거나 또는 이게 권력기관 이제 엄청나게 강한 이제 사정기관인데 예. 이게 좀 독립성이 좀 침해되면 네. 뭐 기존의 문제가 그대로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 뭐 사실은 이제 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야기 나왔는데 그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네. 얼마 전에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이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막 논란이 있으니까 아니 그 파리가 싫어하면 F킬라를 안 사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맞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 사정기관으로부터 좀 특별하게 이분들이 지금 치외법관처럼 보면은 권력기관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사법의 어떤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렇게 이제 왔던 것들을 이제는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리가 싫어해도 F킬러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이 참 네.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굉장히 큰 이 막강한 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제하는 뭐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 변호사님? 예, 그 공수처장과 그 바로 아래 그 차장 직위가 있는데요. 그 권고안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을 그 임기 3년으로 재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이제 권고안은 공수처장을 이제 그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으로 하고 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7명의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3인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됩니다. 네. 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 공수처 안에 혹시 검사나 수사관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있겠죠. 충분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고요. 대검찰청으로 그러니까 일반 검찰로 넘겨서 셀프 수사도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라는 것이 참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이 공수처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뭔가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공수처가 그 수사권, 기소권, 뭐 공소유지권 등을 모두 갖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게 아까 우리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이 좀 결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권고안은 공수처에 대한 것만 좀 먼저 등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찰 원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경찰이 기본적인 일차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이 이제 보충적인 수사나 뭐 필요에 따른 뭐 적절한 개입을 하는 이런 식의 구성인데 네. 그럼 공수처는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별도로 혼자 다 수사 기소한다는 것인지 이런 관계 설정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던 그 특별 감찰관 제도와의 관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각종 수사 기관들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좀 첫 번째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공수처로 그 고위공직자 범죄는 모두 이제 사건 이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첩 기준을 주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하고 있던 사건들 또 괜히 절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뭐 또 과잉 수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역시 좀 제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그 공수처 검사의 지금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뭐 기소만 하는 공간 그 기구가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그 불복 수단으로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검찰의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뭐 고등검찰청에 항고도 하고 뭐 대검찰청에 재항고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 것인 반면에 좀 불복 수단이 좀 상대적으로 한두 개가 없어져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복 수단을 좀 더 마련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 변호사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것들 중에 불복 수단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검사의 불기소 처분,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공수처의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을 좀 정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 뭐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그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사실 검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검사의 힘. 모르겠는데. 검사의 힘은 사실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게 검사의 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검사의 파워는 수사를 덮고 기소를 안 하는 과정. 그 권한을 사실 검사가 지금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수사하던 사건을 덮어버리면 사실 그게 엄청난 특혜고 불법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는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네.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불복 수단을 좀 정비해야 된다는 게 이제 최 변호사님 의견이시고요. 저는 차라리 이 기소 편의주의의 예외, 다시 말해서 기소 강제주의를 도입을 해서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해본 결과 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기소 유예를 할 것이 아니고 강제로 이건 무조건 기소해라. 그래서 기소 강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기소와 조금 대비되는 게 이제 기소 전 단계, 수사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은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함부로 덮어버리면 이게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예. 따라서 수사를 임의로 마음대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있어서 어떤 기소 강제주의, 그다음에 수사 중단에 있어서 외부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등의 어떤 그런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수처가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조율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의견도 적절히 잘 녹아들어서 정말 법률 방송을 좀 보셔야 돼요.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좀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두 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보겠습니다. 최일구 변호사님 어떤 내용 쓰셨어요? 예, 저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한 구절입니다. 그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장사 진짜 물건 사고 파는 그 사고 판 장사. 장사, 예. 좀 가장 이문이 남는 장사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정약용 선생께서는 정말 그 청렴한 사람은 그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거 이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청렴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부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모자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뭐 지금 공수처 얘기하면서 마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만을 막 상정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마무리로는 이제 묵묵하게 그 청렴하게 생활을 하시는 고위공직자분들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구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요. 자, 이 변호사님은 네, 저는 봄날은 간다. 예. 봄날은 간다고 꼽았습니다. 그래서 최 변호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각종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말들을
뽑으신 게 저는 약간 조금 그래서 저의 말을 그냥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좋은 날 다 갔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참 웃긴 얘기기는 한데 재벌가나 뭐 이런 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윗감이 네. 검사 사위입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은 검사 사위 덕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죠. 사실 대부분 98% 이상의 검사님들은 청렴하고 그다음에 참 어려운 그 민생 사건들 처리하시느라고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네. 일부 그런 정치 검사들의 어떤 폐단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수처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 네. 그 예전에 이렇게 재벌가 사위로 들어가서 권한을 남용했던 분들 네. 그분들의 봄날은 간다. 이제 거의 다 갔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어쩜 이렇게 속 시원한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시는지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잘 봤습니다. 아, 공수처 설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한 내용대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